네, 안녕하세요. 인천대학교 의료학부에 재직하고 있습니다. 오석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기본 일자리와 최근에 어떤 논쟁들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이제 개념과 아이디어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본 일자리 정책은 이 시장 경제 체제 내에서 실업이라는 부분과 정부 재정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만큼 굉장히 이제 야심찬 계획을 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획이 야심찬 만큼 아마 앞으로 이제 굉장히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고민도 많이 뒤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기본 일자리보다도 여기 계시는 분들이 훨씬 더 익숙하게 많이 들은 내용들이 이제 기본소득일 겁니다. 결국은 이 두 가지 모두가 최근에 이제 일어나는 기술의 변화, 우리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를 하죠. 4차 산업혁명과 관련돼서 일자리의 소멸과 관련된 우려들,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면서 장기적인 어떤 실업에 대한 걱정들,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담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코비드 19이 결국은 이제 경제에 굉장히 급작스러운 예상하지 못한 충격을 가져왔고요. 그 충격에 더해서 이것이 이제 4차 산업혁명과 결합이 됩니다. 그러면서 자영업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사회 서비스, 민간 서비스, 개인 서비스, 사업 서비스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급하게 진행이 되게 되고요.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라는 문제의식에서 두 프로그램 모두 다 이제 구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기본 일자리와 이제 기본소득의 차이는 이제 기본 일자리에 대한 정책들, 혹은 이제 우리가 보다 일반적으로 일자리 보장, 그러니까 잡 개런티라고 얘기를 하죠. 국가가 이제 사람들의 일자리를 보장을 해야 된다, 정부가. 라는 어떤 개념에서 나온 것이고요. 이것은 이제 정부가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떠한 유보 조건도 없이 생활임금 혹은 최저임금 이상의 수준으로 고용을 하도록 책임지는 제도를 말하고요. 여기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사람들의 일할 권리에 대해서 기초를 기초로 해서 생겨난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은 반대로 이 생활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가장 최소의 어떤 수준의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한 어떤 소득 보전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모든 성인 구성원에게 정기적으로 동일한 수준의 어떤 소득을 제공하고 이러한 것들을 어떤 보편적인 복지를 통해서 달성해 나가자라고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어떤 정책인 것 같고요. 미국의 이제 경제학자들이 이제 시뮬레이션을 한 부분인데요. 그림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0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컴퓨터화될 확률이 가장 작은 직업들을 얘기하고요. 가장 오른쪽에 있는 부분들이 이제 컴퓨터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 직업들을 이제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사무행정 분야, 그 다음에 판매 분야, 서비스 분야 이런 부분들이 이 시뮬레이션에 대부분 이제 컴퓨터화로 그러니까 도입으로 인해서 자동화될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반면에 이제 교육이라든지 법률, 예술, 미디어, 그 다음에 보건, 의료, 그 다음에 컴퓨터, 공학, 과학, 관리, 경영, 금융. 우리가 말하는 이제 고숙련 분야이고 인간의 어떤 창의성과 정형화될 수 없는 어떤 태스크들을 중심으로 한 직업들은 컴퓨터화가 상대적으로 덜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들을 합니다. 이러한 어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기가 한편으로는 직업의 소멸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때까지 이제 우리가 전형적으로 가지고 있던 노동의 형태들을 변화시키는 기능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보면은 2020년도 그러니까 2월달부터 잠깐 줄어들다가 충격이 사실은 요 이후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취업자 수를 보면 우리가 크진 않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실업자 수의 추이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실업자 수가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 표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2020년도 2월 달에 53만 5천 명 정도의 실업자였던 것이 특히 이제 올해, 작년 말과 올해를 겪으면서는 77만 명에 가까운 숫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망 근로자도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나온 논의가 이제 최근에 크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와 이제 기본 일자리 정책에 대한 논의가 있는데 오늘은 이제 기본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어떤 그 의견에 대해서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분들은 어떤 얘기들 하는지도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기본 일자리에 대한 개념은 아주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뭐 다 아시다시피 1939년에 미국에 이제 대공황이 왔을 때 우리 뉴딜 정책이라고 하죠. 당시에는 이제 경제의 어떤 불황이 유효 수요의 부족에서 왔다라고 생각하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생산 능력은 충분한데 그것을 구입하는 그 구매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실제로 그 생산 부분 재고가 쌓이게 되고 재고가 판매되지 않으니까 그 기업들은 도산하게 되고 그러면서 경제 악순환이 오는 현상이 발생했다는 것이고요. 당시에는 이제 필요 없는 공공근로를 만드는 것이죠. 예를 들면 땅을 파고 나서 그 다음 날은 땅을 다시 덮게 하고 그렇지만 이제 이게 아무런 어떤 비생산적인 근로였던 것 같지만은 그것이 사람들의 소득을 창출했다는 거죠. 소득을 창출하면서 구매력이 발생하게 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사실 그 대공황을 극복해 나간 그런 어떤 역사적인 경험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어떤 아이디어에는 불황의 시기에 정부가 유효수를 확보하기 위한 어떤 정책으로 활용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기본 일자리 정책은 그것을 한 단계 넘어서서 정부가 이렇게 최종 고용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경기 침체기에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시기에도 실업이 존재한다라면 그 부분만큼을 정부가 일자리를 생산을 만들어내고 공급을 해서 사람들이 일할 의사가 있다라면 누구든지 적정 수준의 임금을 받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기본 일자리 정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어떤 보장 프로그램에서 그러니까 이제 근로자는 일자리가 그냥 뭐 이게 단순한 어떤 사회 부조형의 어떤 일자리가 아니라 최저임금 또는 적정 생활임금을 보장하는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라는 것이 기본 일자리 정책의 기본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간단한 아이디어도 정부가 일자리가 모자란다면 일자리를 제공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왜 이때까지는 그러면은 이런 정책을 정부가 구상할 수 없었느냐라는 내용이죠. 그 이유는 사실 그 재정 불안, 재정 불균형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재정 불균형이 생기면 그러니까 정부가 재정 지출이 과다하게 되면은 그것이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키게 되고 그것이 다시 경제에 혼란을 가져올 것이다 라는 것이 일반적인 개념이라고 한다면 최근에 이제 기본 그 일자리 혹은 일자리 보장 정책을 주장하는 경제학자들은 재정 균형을 맞추는 게 정부의 역할이 아니라 정부는 필요하다라면은 재정 적자를 얼마든지 감수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거는 중앙정부가 화폐 발행을 통해서 나중에 다시 구입하면은 된다라는 이제 아이디어를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 내용이 이제 최근에 그 현대 화폐 이론이라고 하는 미국의 경제학자의 그룹에서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 정부 부분과 민간 부분이 이제 양쪽에 있는데 정부 부분에서 적자가 발생하면 민간 부분에서 흑자라는 것이죠. 민간 부분에 적자가 발생하면 정부 부분에서 흑자가 발생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어떤 셈을 가지고 보면은 이분들이 주장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균형 제장이라는 부분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 균형 제장은 사후적으로 정부가 그걸 충분히 달성할 수 있고 과거에 이런 어떤 균형 제장이 없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그 일자리에 대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두려움은 일자리 보장 정책에서는 충분히 해소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 일자리 정책의 이제 장점으로 본다라면 이게 이제 저비용과 효율성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이제 기본 소득 정책과 관련된 것입니다. 기본 소득 정책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것이죠. 최소한 뭐 30만 원씩 40만 원씩 준다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어마어마한 액수의 예산 재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주장인데 이 기본 일자리 정책은 이 지원 대상이 그 실업자, 그 다음에 실망 근로자, 그 다음 불안전 고용자 이런 분들에 대한서만 국한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소득에 대해서 예산 소요가 적다라는 것이고요. 제가 파란색으로 쓴 부분은 이제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분들이 반론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본일자리 정책도 돈이 많이 들어간다라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정책 자체가 이제 소득이 낮은 계층을 집중적으로 타겟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이 낮은 계층이 소득이 상위 소득보다도 더 빠르게 소득이 개선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노동소득 분배를 개선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거시경제 안정화에 좋은 기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 이게 간단한 아이디어인데요. 경기 역행적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기본 일자리 정책은 화랑일 때는 지출이 줄어들고 불황일 때는 경기 침체가 오면 지출이 늘어나는 이런 자동적인 메커니즘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책을 시행하는 경우에 아까 얘기했던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불식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 20년 뒤에는 우리가 보지도 못한 새로운 직업들이 나타납니다. 그럼 이제 노동시장 내에서 어떻게 내가 역량을 키워나갈 것인가라는 부분들인데 일자리를 주는 경우는 일자리에서 노동시장에 숙련을 쌓아나가는 과정이 된다는 것이죠. 이게 단순히 그 사람들의 수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숙련을 업그레이드하고 교육과 훈련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러한 어떤 뭐 좋은 점만 막 말씀드리니까 이제 사실 이제 뭐 이게 너무 아이디어한 정책처럼 보이지만 이제 실제로 들어갔을 땐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비판은 공무원 부문이 비대화될 것이다 라고 하는 비판이 있는데 이제 기본소득은 모든 보편적인 사람들한테 30만 원씩 주는 거니까 사실 남용만 막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기본 일자리 정책은 이 일자리가 없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자산에 대한 검증을 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테스트가 필요하고 여러 가지 행정 비용이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기본 일자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행정에 들어가는 일자리마저도 공공부문에서 창출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까지도 사실은 베네핏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 두 번째는 대체 효과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민간이 충분히 시장에 의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일자리들에 정부가 그 일자리를 만들어버리면 그러니까 민간과 정부가 경쟁을 하면은 민간의 일자리가의 임금이 오히려 하락해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공공부문 일자리가 없었더라도 더 적절한 사람들에게 배분되었을 수 있었던 일자리가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비효율적인 공공부문의 일자리로 대체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그러니까 낙인 효과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공 일자리에 대해서 흔히 갖고 있는 편견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요. 결국은 이제 낮은 비용에 굉장히 질 나쁜 일자리들만 양산하는 게 아니냐. 그리고 또 하나는 특정한 사람 타겟을 한 프로 지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본 일자리 지원을 받는 수혜자다라고 하는 순간 이 사람들은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수혜받은 사람이 아니냐라고 판단을 하게 된다는 것이고 그 수혜 이후에 새로운 일자리를 받을 때 그것이 낙인 효과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걸림돌로 작용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내가 이 일을 했다라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여러 가지 인증 제도라든지 직업훈련 체계의 정비를 통해서 근로자들이 숙련을 업그레이드 했다라는 어떤 증명하는 메커니즘이 여기 동시에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부분은 왜 노동을 다 해야 되냐, 이 강제 노동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는 누구나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기본적인 전제에서 우리가 출발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리를 하면 이제 결국은 기본 일자리라는 것이 여러 가지 이제 일자리에 수반된 인건비와 관리, 감독, 직업훈련, 그 다음에 행정, 장비, 비품, 구매료, 임대료 등과 비교되는 어떤 대표되는 간접비, 이 두 개의 큰 비용이 들 거고요. 그렇지만 이제 기본 일자리 정책이라는 것이 실제로 이런 기본 일자리가 들어오면은 여기에 대한 직접 비용이 모두가 비용이 아니라 일자리가 없었다라면 지출되어야 했을 사회보장 지출들이 있겠죠. 그분들이 절감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실업자를 고용하고 그 고용을 해서 민간부문에 생산되지 않는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하는 사회적 편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간접적인 어떤 효과는 아까 이건 기본소득과 비슷하겠죠. 소득이 증가하기 때문에 유효수를 창출해서 어떤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더 간접적으로는 실업이 가지고 오는 여러 가지 간접적인 문제들, 그러니까 범죄라든지 불신의 증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기본 일자리 정책을 주장하는 분들의 어떤 의견인 것 같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이제 기본 일자리라는 정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이제 야심찬 정책이고 사실 실업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관념과는 굉장히 단절하는 그러니까 이 굉장히 새로운 어떤 발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어떤 정책이 야심적인 만큼 이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다. 첫 번째는 이 거버넌스가 굉장히 중요하다. 결국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우리나라의 어떤 그 실업 지원 정책만 보더라도 사실 그 지역 맞춤형으로 계속 한다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중앙의 가이드라인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을 하다 보니까 지역에 맞는 실정들이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는 이러한 현상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 설정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 우리나라는 워낙 이제 경제가 그 관주도로 오랫동안 성장해왔기 때문에 사실 이제 우리가 사회적 파트너라고 얘기하죠. 노동조합이라든지 배영자 단체라든지 그런 부문과 지역의 어떤 특수한 사정을 알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인발부해야지만이 이러한 어떤 제도가 잘 워킹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공공일자리 내에서도 가격 메커니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돌봄 서비스가 있고 소프트웨어 서비스가 있어요. 그럼 이제 사실 소프트웨어 서비스는 젊은 사람들이 다 하고 싶어 하는데 돌봄 서비스는 별로 안 하고 싶어요. 공공일자리를 제공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소프트웨어로 몰린다. 그럼 그건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문제인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처럼 굉장히 경쟁적인 어떤 가격 구조는 아니지만은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굉장히 좀 섬세한 설계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또 평생 숙련 인증과 관련된 제도가 구축돼야 되고 학위뿐만이 아니라 노동시장에서 취득한 숙련을 사회가 어떻게 인정해 줄 수 있도록 하느냐라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결국은 이 정부가 그러면 이 일자리를 통해서 제공하는 서비스나 상품이 무엇이어야 하는가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칫 잘못하면 민간을 억누르는 어떤 공공부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굉장히 섬세한 설계가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두서가 없긴 하지만 기본 일자리 정책의 기본적인 개념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많은 논의와 고민들을 통해서 이런 어떤 좋은 정책들에 대한 고민이 진전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